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12월 14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벨 그림은 중국 66, 미국 100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고요. 방송을 하는 시간은 오전입니다만은 오후에 윤 대통령 2차 탄핵 가결 여부가 관심사로 돼 있죠. 저는 예측을 잘 못하겠어요. 가결이 될지 아니면 부결이 될지. 근데 탄핵 당해도 좋다까지 얘기했으니까 또 한동훈 대표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당론을 모으자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당론이 결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고 볼 일이죠.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충근 박사의 방송본을 오래간만에 편집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전쟁, 계엄 탄핵 사태의 국제정치학이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이미 많이들 알고 있지만은 압수수색으로 끝난 계엄이다 이렇게 돼 있고 탄핵 사유적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거에 주목을 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이런 거 그래서 트럼프의 정권 이양기에서 한반도를 잃을 것에 대해 조급한 중국이고 기회를 잡은 미국이다. 미국의 군함까지 한국에 만들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이 2년 전부터 자유해양동맹의 일원이 됐다. 이런 것이 그런 상황에 대한 중국의 좌절도 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원래가 외세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은 상식을 뒤엎는 행동들이다. 아무래도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였다. 왜냐? 보통 이 국회가 휴업하는 기간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방송이 통제된 것도 아니다 이게요. 이런 걸 계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 국회 190명 참석에 100% 해제 결의안은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끝나버렸죠. 그래서 미국의 초계기가 12월 초에 한국 상공을 이렇게 쾌적으로 말하자면 정찰활동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휴전선 해서도 서해도 나가고 저 북쪽으로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이런 그림은 이분이 소개를 했지만은 한국이 린치핀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안보에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균형, 그거 표현이 야당 쪽에서 탄핵 사유한 게 틀리다는 얘기가 틀리다기보다도 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좀 한 수 가리켜주는 얘기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중립일 때조차 다른 나라들의 전쟁터가 되곤 하였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예를 들었습니다. 그 전쟁터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게 청일전쟁이었고 왼쪽 게 이게 이제 러일전쟁이었습니다. 이거는 제물포에 들어온 일본군들을 그린 거고요. US official says 키시다 and 윤 deserve Nobel Peace Prize라고
어, 자간 한일이 그 관계가 정상화된 게 노벨 평화상감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루징 사우스 코리아 고든 창의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은 서방 측 방어막의 앵커 지주로 잃는 것이며 자유세계는 위험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은 평양이 원하는 방식의 통일이라도 통일을 환영했다. 문정부는 한국을 지킬 유일한 현실적인 담보인 한미동맹을 종식시키기 원했다. 음,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유럽은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깔아뭉개고 한중일 쪽에 관심을 둔다. 이런 뜻의 만평, 스카이 데일리라는 만평을 가져왔네요. 그래서 국력을 GDP 기준으로 해봤을 때 미국을 100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66까지 쫓아왔다 이게요. 러시아는 6.9뿐이 안 된다. 러시아가 주적이 될 수가 없다, 미국에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이 주적이다 이거죠. 이런 걸 얘기했어요. 한국의 주적 역시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일찍이 북한도 주적이긴 하지만은 주적의 우선순위를 중국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죠.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 미한일 공조 외교 정책 탄핵 사유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자인데 한국이 거리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우리 편 맞지 아니라면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탄핵 소추안을 보면 한 달 내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 미국과 맺은 삼국 파트너십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매우 충격적이었다. 한미동맹은 본시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고안된 것이다.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한미 방위 조약 서문에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되어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산을 방해하고자 하는 공통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공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뭐 이렇게 참 영어식 표현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고든창 시죠. 윤 대통령의 판단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 사람도 했어요. 대한민국 계엄령 시작 그리고 끝 12월 11일 요게 일주일 후에 공개되는 뉴스레터입니다. 뭐 한마디로 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말해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교는 잘했는데 내치에 반영을 못했다. 그리고 계엄령이 뒤집히는 윤 씨는 실패를 인정하며 개인적인 정치 붕괴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임기는 곧 종료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몇 달 안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어 보다 안정적인 정책을 가진 정부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재명이가 판결을 받은 다음에 대선이 일어나야죠. 대선 치르고 판결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막을 테니까. 요즘 가족계획이라는 거를 또 소개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대한민국은 미중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가족계획하자.
뭐 그냥 있을 수 있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재명 2심 통지서 수령 거부 도망 다니는 아주 악질적인 소송 당사자 뉴스 친구 12월 13일에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재원 씨의 그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서 소개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목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국 선거 연기 뿌리친 법원 이재명 선거법 비일 지켜 국민선택 기회 줘야 장관 얘기했습니다마는 황제 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법조계 이 재판지연은 특혜 원칙대로 해라. 이 선거법 이르면 내년 5월 매듭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재판 고의지연 의혹 법조계 633 원칙 예외 없어야. 그래서 선거법 이런 것들은 1년 내에 모두 3심까지 끝내야 된다. 이 원칙을 지켜줘야 될 것입니다. 마라라고가 유럽의 리더십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12월 13일 또 피터 자인의 뉴스레터를 추가로 또 가져왔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불신임 투표 끝에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독일에서는 숄츠 총리의 연립 정부가 붕괴되고 다가오는 선거는 일부 불미스러운 인물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다.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헤매고 있다 이거죠. 가장 힘이 있는 나라들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가 정책 지팡이를 흔들기 전에 그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명의 피규어 헤드만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리더십 공백은 유럽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들 국가가 군비를 강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자, 나토가 이제 좀 더 자기네들 사회 민주주의 사상으로 복지 국가 운운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는 전부 다 못 살게 됐다. 유럽도. 그게 사회주의다. 그게.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자관 유럽도 군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캐피털 리포트 계엄 비합리적 조치 아니다. 글렉스 칼라토와 스티브 랜스라는 사람이 대담한 NTD라는 방송이 있죠. NTD 코리아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방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들 얘기 나온 거지만은 이 방송 진행자 자유지성은 자관 대한민국의 수호 기능을 마비시킨다. 탄핵 전술로. 선사 겁박, 검사장 탄핵,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사정 기능의 총체적 무력화를 시도했다. 한국의 상황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르다. 그래서 이번 계엄 조치가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충분 조건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방해를 받는다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계엄 선포 및 해제한 그런 특별한 방법이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정부에서 한국의 대리인을 통해 이걸 간첩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활동한다면 이를 밝히기란 대단히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제거했다 이게요. 계엄 조치. 그래서 이게 또 사회 진행자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국 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전복 활동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전복 활동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전복 뒤집으려고 활동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다 이게요. 이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계엄 선포할 때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죠. 반국가 세력. 간첩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된 거가 충분 조건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야당의 국정마비 탄핵 남발을 한다면 만약에 했지만은 그러면 계엄 선포 및 해제를 하게 된다. 국회 그 해제 결의안까지 예상을 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은 그 원인 과정이 북중의 대리 활동이 입증하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부정선거가 이슈화 되게 한다. 그래서 여야에 포진되어 있는 친중 국회의원들을 대거 제거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 과정은 이게 부정선거가 이슈화 되면은 실제라면 가정은 유효한 것이고 결과 2가 원인 1을 북중의 대리인 활동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면은 가설은 무효하거나 유효성이 축소된다. 그러나 긍정한다면 가정은 더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칼 포퐁의 반증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번 주에만 480번 맹폭, 시리아군 전략자산 80% 파괴. 아예 시리아를 없애려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이철민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2월 13일 20시 37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알 아사드 도주 전날부터 공습 개시, 107개 방공 시스템 47개 레이더 파괴, 영공장악으로 이란 핵 공습 수월해져 어느 정권이든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의도, 기회 포착하자 머무리거림 없이 준비한 계획 집행, 시리아 제공권 완전 장악, 안전한 이란 공습 가능해져 알 아사드 정권 붕괴시킨 반군 세력은 이스라엘 공격에 침묵을 하고 있다. 과도 정부는 미, 터키에 그다음에 이스라엘, 시리아를 두고서 동상사몽을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 파괴된 시리아의 군함들의 사진이고 야간에 공습을 받는 그런 화면을 소개를 했네요. 잠시 좀 쉬어갈까요? 2명의 한국 비즈니스 리더가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명이 올랐습니다. 송승연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12월 13일 13시 44분에 보도를 했네요. 이부진 씨죠. 85위에 올랐고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이사 100명 중에서 99명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냥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다시 착교된 겨울의 北海道배고픔 속 엄청난 라면 가게를 발견하다. 돼지 기름에 볶아 만드는 카레 된장 라면, 계란 후라이, 그다음에 이제 또 뭐 탕면, 중화 요리식 탕면, 이게 도라마 코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걸 가능한 모양이죠. 동영상은 그렇게 되는데
이 국수를 먹을 때는 호로록 호로록 소리가 나게 먹어줘야 이게 또 제격입니다. 제 촌놈이 삿포로 그 홋카이도에 딱 한 번 가봤는데 그 우동집을 한번 발견했어요. 그 시내에도 있겠지 하고서 점심을 그 같이 간 동료들하고 그 뭐 규동인가 먹자 그러는데 그저 우동 좀 먹으면 안 될까요? 그 속이 아주 안 좋은데 국물 좀 시원한 우동 국물 좀 먹고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 라면 집에 가서 투덜거리면서 지금까지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동집이 거의 없습니다. 홋카이도는 그 우동집은 큐슈 후쿠오카 음, 그 그런 쪽이 유명한 데가 좀 많다고 그러네요. 그런 것도 좀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 담화문 반응들, 어, 이 뭐 기록을 위해서 제가 좀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 이런 표현은 예측일 겁니다. 재명아, 뭐로 가도 감옥이야. 피닉스 윤. 재명아, 너도 곧 간다. 이런 거. 자, 이 부부 방송은 예측 이번에 오늘 거를 어저께 이걸 방송한 거가 조금 하다 보니까 예측이 자기네들 예측이 참 잘 맞는다고 너무 자화자찬 같은 기분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왜 예측에 매달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에,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고 돈을 버는 주요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 소비자 국민들이 점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원인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 두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전문가들도 예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주식이 바로 그런 분야이기도 할 거고요. 근데 확률론적 예측도 틀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역설도 있습니다. 틀리기 위해서 예측한다. 그러니까 원래 예측은 맞기가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거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이 세상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 예측을 하되 그것이 맞아 예측도 실현이니까 예측도 실현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뭐 전문적인 용어는 그 완충 역할을 하는 버퍼라고 얘기합니다만 완충 역할하는 뭔가 그 준비된 뭐가 이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음,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자신들 거 방송을 많이 베껴간다고 써먹어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베끼는 게 아니고 상관관계 논리 전개가 좋기 때문에 기록으로 좀 남기고 있는 겁니다. 또 저도 모르는 거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까 대단해요.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 정보들이 또 전문가적이기도 하고 근데 상관관계 방송은 저는 조금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 때문에 스스로 추측과 추론을 소설 시나리오라고 방어방을 치고 있어요. 어, 이렇게 표현해야 이 본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래서 저는 인과관계를 구성해 보려고 계속 이 구성에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사드 정권 붕괴의 의미라고도 또 방송을 했는데
시리아의 몰락은 한마디로 러시아의 힘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약화돼서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참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치는 거다. 반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겠냐. 그런데 이 시리아 사태나 중동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석유다. 근데 문제는 이 이란 거 오기도 어렵고 유럽으로 가는 게. 그 다음에 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스피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간 것도 실패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어차피 이 이스라엘 쪽이 산유국이 되면서 유럽에 팔아 먹기 위해서는 시리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까지 쳐야 되는 거죠. 결국은 다 석유 전쟁이다. 그게 근본 원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러시아, 트르키예가 윈윈윈 하게 된다. 어떠한 파이프라는 깔을 깐다고 하더라도 터키, 트루키예를 지나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산유국이 됐고 제가 일찍이 미리 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났냐 하면은 그 가자지구 앞이 바로 유전지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에 자기네들이 석유 이권도 이게 분쟁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가자지구를 말살하려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은 석유 유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골란공원에도 일부 석유가 난다고 그러고 이 바다에서 터졌다 이게요. 그 석유가 사우디만큼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거를 바닷속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은 그것도 다 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터키로 해서 육상으로 연결한다 이게. 여기 시리아 있죠? 시리아 거는 여기 또 어딘가 카타르, 카타리 거가 요거 사우디를 또 관통해야죠. 네, 이런 것도 있고 러시아 거 오는 거 뭐 이런 거 이란 거 오는 거 다 이게 여기가 아르제바이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안 됐죠. 그런 거로 소개를 하는데 이건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 석유를 팔 수 있다. 이게 이제 또 핵심일 거고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인이 이 서북 쪽에 많이 몰려 있다 이게요. 아르제바이잔 나라는 따로 있지만은 그 민족이 이란 내에도 본토에 1,000만 명이 있고 이란 내 인구가 더 많다. 1,200에서 2,300만 명이나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아프리카 공작으로 해서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이 석유 또는 나이지리안가 거기에서 석유가 나는데 거기도 러시아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진퇴양난이니까 음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했는데 그쪽 지역이 석유 유전지들을 통해서 중동권 파이프라인하고 연결하는데 알면서도 유럽이 모른 척하고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셰일 석유가스를 파는데 배로 와야 되고 어차피 파이프라인이 더 좋은 거니까
미국도 팔아먹겠지만 터키는 자기네들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지 안 나도 통과세만 가지고도 충분히 터키에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이거죠. 나머지 자료들은 참고 자료로 그러니까 아까도 많은 데이터가 상관관계로 얘기를 하려니까 많은 데이터 정보가 필요한데 이만큼 자료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시간과의 싸움 이런 거로 해서 또 쭉 설명을 했고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누누이 자꾸 세뇌 공작이 아니고 세뇌된 개돼지 국민 돌대가리들을 다시 세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심리학 용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리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어떤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세뇌된 사람들을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참 어렵지만은 리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 얘기 또 하고 그 다음에 못 알아먹으니까 개돼지 돌대가리들도 투표권이 있으니 누누이 설명할 수밖에 없다. 뭐 젊은 애들을 두고서 하는 얘기도 아닐 거예요.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고 뭐 조국 사모펀드도 좀 얘기를 했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팀이다. 지금도 탄핵을 하자는 게 당론이라도 그것도 합의된 거다. 이런 얘기죠.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상관관계 방송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는데 박학다식하고 뭐 전문가적인 것 같지만은 아니 뭐 충분히 존경할 만하고 들을 만한 방송이니까 제가 계속 듣는 거지만은 저는 그 속에서 뭔가 인과관계를 찾아보고 싶은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